아버지. 재벌 회장 앞에 설날을 꿈꾸는 여자의 입에서 거짓된 첫 호칭이 흘러나온다.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두 개의 목걸이에서 출발한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훔쳐온 진짜 목걸이와 회장 금고에서 사라진 목걸이. 채화영은 이 두 개를 한 손에 쥐고 가난한 박영미를 가짜 딸 카드로 키우기 시작한다. 영미는 기사 속 반찬 가게 여자를 보며 질투와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이 기회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산다는 말에 점점 욕망 쪽으로 기운다. 채화영은 진짜든 가짜든 세상이 진짜라고 부르는 쪽이 이긴다는 논리로 영미를 설득하고 훔쳐온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건다. 밤, 좁은 원룸 거울 앞. 영미는 반짝이는 목걸이를 만지며 수십 번 아버지를 연습한다. 같은 시간, 시장 골목의 진짜 딸 후보는 잃어버린 목걸이를 더듬으며 나쁜 사람은 아니야만 되뇌고 있다. 세상은 아직 모른다. 진짜는 기억을 잃은 채 울고 있고 가짜는 기억을 연기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채화영은 테이블 위에 열린 작은 케이스 두 개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 안에는 거의 같은 모양의 목걸이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금속에 박힌 작은 흠집까지 닮아 있다. 그녀는 두 목걸이를 맞대보며 빛을 비춰본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고 마서린이 얼굴을 내민다. 서린은 엄마 손에 들린 목걸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야? 케이스 뚜껑이 반쯤 열린 채로 멈추고 채화영의 손이 굳는다. 방 안에 짧은 정적이 흐른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만들어 고개를 든다. 서린과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을 꺼낸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깎았지만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다. 서린은 방 안으로 한 발 더 들어와 테이블 위 케이스를 가리킨다. 근데 왜 할아버지 박스에서 꺼낸 목걸이랑 똑같아? 저 반찬 가게 아줌마 목에 있던 거 엄마가 가져온 거잖아. 그거랑 할아버지 목걸이랑 왜 맞춰봐? 아이의 말은 빙 돌지 않고 곧장 핵심을 찌른다. 채화영의 표정이 잠시 굳는다. 누가 빼앗아 왔다고 그랬어? 말은 담담한 척하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엄마를 똑바로 본다. 엄마가 그랬잖아. 저건 원래 우리 집 거야라고. 그래서 가져온 거 아니야? 짧은 침묵이 또 한 번 방안을 채운다. 서리는 케이스와 엄마 얼굴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낮게 말을 잇는다. 저 아줌마 나 싫지 않아. 그 말에 채화영의 눈이 살짝 흔들린다. 서리는 방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가에서 몸을 반쯤 돌린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나 이미 알아버렸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닫는다. 케이스만 남은 테이블 위에는 정적만 내려앉는다. 채화영은 천천히 케이스 뚜껑을 닫고 깊게 숨을 내쉰다. 케이스를 들고 서랍 앞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머릿속에는 서린의 질문이 계속 맴돈다.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야? 화면이 전환되듯 드림그룹 본가 응접실이 보인다. 넓은 응접실 한쪽 서재 공간,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신문 스크랩이 펼쳐져 있다. 노란빛 스탠드 조명이 종이 위를 비추고 글자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마대창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깊게 숨을 내쉰다. 책상 위 맨 위쪽 서류 표지에는 20년 전 산 산사태 사고 기록이라고 적혀 있다. 비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조심스레 브리핑을 이어간다. 실종된 아이 2명, 사망자 1명,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 1명이 있습니다. 보호자 미상, 일시적 기억 상실 의심, 자해 퇴원 이후 행방불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마대창의 손가락이 기억 상실이라는 글자를 짚는다. 그는 그 문장을 잠시 응시하다가 낮게 중얼거린다. 기억이 없는 여자가 비 오는 날 떨어졌다고만 기억한다. 그의 시선이 허공으로 타고 올라간다. 뉴스 화면에서 본 시장 골목, 비가 퍼붓던 날씨, 카메라 앞에 선 한 여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화면 속 정숙희는 비 많이 오던 날에 나쁜 일이 있었어요. 떨어졌어요. 아기가 있었어요라고 웃는 얼굴로 말하고 있었다. 그 말들이 다시 귓가에서 재생된다. 마대창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었다 펴진다. 그때 응접실 문이 열리고 민경주가 조심스레 들어온다. 그녀는 방 안 분위기를 살피듯 잠깐 멈춰 서 있다가 형부 맞은편에 앉는다. 형부,
또 그날 사고 기록 보세요. 마대창은 피식 웃는다. 그만 보라고 해도 눈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민경주는 서류철 제목을 한번 훑어보고 입술을 적신다. 형부, 제가 괜히 불을 붙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장 반찬 가게 아주머니 언니랑 너무 닮아서요. 마대창이 고개를 든다. 민경주는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을 잇는다. 불안하니까 자꾸 귓볼을 만지더라고요. 언니도 그랬잖아요. 힘들면 귓볼부터 쓸어내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마대창의 눈이 살짝 흔들린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오른다. 민경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 하나 떠오른 일을 꺼낸다. 근데요, 형부 목걸이요. 언니가 끼고 있던 그 목걸이. 오늘 채화영이 복도에서 그걸 들고 있는 걸 봤어요. 마대창이 자리에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뭐라고? 작은 케이스를 열고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2개 꺼냈어요. 색도 모양도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맞춰보는 것처럼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마대창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간다. 그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난 뒤 천천히 말문을 연다. 목걸이는 2개 만들었다. 하나는 은혜 목에, 하나는 금고에 넣어뒀다. 민경주가 재빨리 묻는다. 금고에 있는 건 아직 있죠? 마대창은 대답 대신 금고 쪽으로 시선을 던진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떨어뜨린다. 없다. 어느 순간 사라졌다. 공기가 더 무거워진다. 그는 마치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듯 오래전 일을 입 밖으로 꺼낸다. 옛날에 다른 아이에게 그 목걸이를 걸어준 적이 있다. 영미라는 애였다. 그땐 그냥 비슷한 나이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민경주의 얼굴에 싸늘한 기운이 돈다. 형부, 그때 잘못 건네준 목걸이가 지금 누군가 손에서 사칭의 증거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마대창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쉰다. 잃어버린 딸을 찾겠다는 절박함과 과거의 그 한 번이 만들어낸 약점이 서로 맞부딪힌다. 장면은 다시 시장 골목으로 넘어간다. 저녁 장사를 마친 반찬 가게, 셔터가 반쯤 내려와 있고 내부 형광등만 하얗게 빛난다. 정숙희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목 주변을 양손으로 더듬어 본다. 손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이상하다, 여기 항상 있었는데. 반짝반짝 작은 거. 가게 안을 정리하던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든다. 엄마, 뭐 찾아? 목걸이. 여기 항상 있었는데 없어졌어. 순간 아들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며칠 전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걸던 낯선 손님 한 명이 떠오른다. 그 손님은 엄마 목걸이를 이상하리만큼 오래 쳐다봤었다. 언제부터 없어진 것 같아? 기억나? 몰라. 그냥 없으니까 나 혼자 남은 느낌이야. 그 말에 아들의 가슴이 아릿하게 쿡 찔린다. 엄마, 그 목걸이 누가 줬는지 기억나? 정숙희는 눈을 감고 기억을 끄집어내려 한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귓볼로 올라간다. 따뜻한 손이 있었어. 나 안고 있던 손. 비 많이 오던 날 나 무서워서 울었는데 누가 귀를 이렇게 만져줬어. 괜찮아, 단어가 혀끝에서 끊긴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앉는다. 아, 아파. 엄마. 아들이 재빨리 다가와 어깨를 붙잡는다. 그만 생각해도 돼. 안 해도 돼. 정숙희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리며 이름을 부르려는 듯 움직인다. 은혜. 소리는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끊긴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어버린다. 누구 이름 같았는데 몰라. 기억 안 나.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의 등골을 차가운 기운이 타고 내려간다. 어릴 적 집안 어른들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이름, 마은혜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오른다. 엄마. 마은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정숙희는 허공을 바라보며 입안에서 이름을 굴려본다. 마은혜, 예쁜 이름이다. 그녀는 이름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마음이 당기는 듯한 표정이다. 아들은 속으로 복잡하게 엉킨 생각을 억누른다. 엄마가 진짜 그 집 딸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그때 셔터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 계세요? 익숙한 여자 목소리다. 아들은 서둘러 셔터를 조금 올리고 문을 연다.
하인숙 이모가 서 있다. 피곤이 잔뜩 내려앉은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이모 늦었네요. 오늘 본가 다녀왔어. 이모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셔터를 다시 내린다. 의자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다. 마 회장님이 목걸이 얘기를 꺼냈어. 예전에 딸 목에 하나, 금고에 하나 만들었다는 그 목걸이. 근데 금고에 있어야 할 그 목걸이가 없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하인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대신 서린이가 봤대. 복도에서 채화영이 비슷한 목걸이 둘을 맞춰보는 걸. 아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한다. 그럼 우리 집에서 사라진 엄마 목걸이, 그 집 금고에서 없어진 목걸이, 그리고 채화영. 말을 이어가며 머릿속에서 선이 그어진다. 가짜 딸 만들려는 사람이 진짜 증거를 준 거네요. 하인숙은 두 손을 꽉 모으고 이를 악문다. 사칭을 준비하는 사람 손에 진짜가 들어간 거네. 정숙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채 여전히 목을 만지작거린다. 그러다가 둘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나 복잡한 말은 잘 몰라. 근데 잠시 말을 고른다. 나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 한마디에 가게 안 공기가 바뀐다. 아들과 하인숙의 눈가가 동시에 붉어진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아들이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얼굴 위로 망설임이 지나가다가 천천히 결심으로 굳어간다. 이대로 가면 그 집에서 먼저 가짜 딸 만들어서 내보낼 거예요. 우리는 또 구경만 하고 있겠죠. 하인숙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눈빛으로 말한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말할게요. 누구한테? 그 집 할아버지한테요. 하인숙은 숨을 멈춘다. 너 미쳤니?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면서 저쪽만 사람입니까? 아들이 말을 잘라 들어간다. 엄마도 사람이고 우리는 계속 당하기만 했잖아요. 그의 손이 꽉 쥐어졌다가 천천히 펴진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단단한 각오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는 엄마 앞으로 다가가 눈높이를 맞춘다. 엄마. 정숙희가 아들을 바라본다. 그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눈이 진지하다는 건 느낀다. 우리 내일 할아버지 집에 가자. 그 말이 떨어지자 정숙희의 손이 다시 귓볼을 더듬는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두드리는 듯하지만 아직 문이 열리지는 않는다. 대신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가게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아있다. 셔터는 완전히 내려져 있고 바깥 골목 소리는 얇게만 스며든다. 작은 불빛 아래 하인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묻는다. 내일 정말 갈 거야? 아들은 고개를 크게 한번 끄덕인다. 네. 이번엔 우리가 먼저 문을 두드릴 거예요. 이날 밤 목걸이는 여전히 그들 손에 없지만 대신 다른 것이 생긴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진짜든 사칭이든 직접 마주보겠다는 결심이다. 다음 날 반찬가게 모자는 마대창 회장의 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좁은 원룸안 얇은 커튼 사이로 늦은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쌓여 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 껍데기랑 값싼 화장품들이 뒤섞여 있다. 그 한가운데 박영미가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다. 마 회장 잃어버린 딸 시장 반찬가게 여성과 목걸이 정황. 화면 기사 제목이 그대로 눈에 들어온다. 사진 속에는 시장 골목, 카메라 앞에서 어리숙하게 웃고 있는 반찬가게 여자가 잡혀 있다. 영미는 화면을 확대해서 여자의 얼굴을 한 번 더 본다. 입술 한쪽이 비뚤어지듯 올라간다. 저게 뭐가 재벌 딸이야. 내레이션이 조용히 따라간다. 영미는 어릴 때부터 못 가진 쪽에 속해 있었다. 남들처럼 부모에게 기대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대올 수 있는 구석도 없었다. 인생 전체가 늘 남의 집살이와 남의 눈치 보기였고, 그래서인지 남의 것을 탐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티내지 않는 법부터 먼저 배웠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기사 속 여자를 보며 드는 첫 감정은 동정이 아니라 짜증 섞인 질투였다. 운이라도 좋게 태어나든가 아니면 그걸 잡든가 저렇게 멍하게 웃고만 있네. 휴대폰 화면을 끄려는 순간 벨이 울린다.
발신자 이름은 간단하다. 최 사장. 영미는 잠깐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누른다. 네, 사장님. 반대편에서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기사 봤지? 네, 아까부터 계속 떠 있더라고요. 목소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내보내지만 속은 이미 복잡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내레이션이 슬쩍 끼어든다. 영미는 이 여자가 무섭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판을 바꿀 기회를 던져준 사람도 이 여자뿐이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회사 쪽은 시선이 많으니까 그날 약속했던 카페로 나와. 오늘이요? 이럴 때 움직여야지.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 통화는 짧게 끊긴다. 영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쉰다. 테이블 위 거울을 집어들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다. 화장도 다 지워진 상태, 다크서클과 기미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녀는 한 번 웃어본다. 웃음은 금방 꺼진다. 재벌가 딸이라면 이런 얼굴은 아니겠지? 그녀의 생각은 잔인하게 솔직하다. 하지만 바로 그런 솔직함이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더 잘 버티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장면이 바뀌어 번화가의 한 카페. 통유리 너머로 퇴근 시간 사람들 발걸음이 보이고 창가 자리에는 이미 채화영이 앉아있다. 정갈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메이크업. 그녀는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면서도 주변 시선을 계속 체크한다. 마주보고 앉을 자리 앞에는 작은 쇼핑백이 조용히 놓여있다. 문이 열리고 영미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주변을 살핀다. 눈이 채화영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간다. 사장님, 왔어요? 채화영이 미소를 짓는다. 카페 조명이 그녀의 얼굴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영미는 얼떨결에 내라고 답하면서 자리를 잡는다. 작은 쇼핑백에 자연스레 시선이 꽂힌다. 그게 뭐예요? 이거. 채화영이 쇼핑백을 밀어준다. 영미는 어색하게 포장을 들어올린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 케이스가 들어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어본다. 안에 들어있는 건 기사 속에서 봤던 바로 그 목걸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회장 금고에 있어야 할 그 반쪽일 것이다. 이 목걸이.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내레이션이 심리를 짚는다. 영미는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재벌가 잃어버린 딸이라는 이야기 전체를 움직이는 거의 유일한 실물 증거다. 이걸 지금 자기 목에 건다는 건 그 이야기를 통째로 훔칠 준비를 한다는 뜻이었다. 마 회장님이 찾던 목걸이와 한 쌍이에요. 채화영이 담담하게 덧붙인다. 원래는 다른 사람 목에 있어야 할 거였지. 그런데 세상이 그 사람을 딸로 몰고 있더라. 다른 사람. 그 말은 곧 시장 반찬 가게의 그 여자를 뜻한다. 영미는 고개를 떨군다. 사장님, 저 죄책감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자기 방어이기도 했다. 나는 적어도 내 양심이 뭘 느끼는지는 알고 있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 좋아요. 죄책감 느끼는 거. 그 말은 아직 당신이 완전히 썩지는 않았다는 뜻이니까. 채화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섬뜩한 단단함이 숨어 있다. 근데 영미 씨, 죄책감으로 당신 인생이 나아졌던 적 있었어요? 질문은 단순하지만 전곡을 찌른다. 영미는 입을 다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책감 때문에 삶이 나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물러난 자리에는 언제나 더 뻔뻔한 사람이 들어가 웃고 있었다. 그 반찬가게 아주머니 기사 봤죠? 네. 지능이 5살이라고 하더군요. 기억도 온전하지 않대요. 그런 사람에게 목걸이가 있는 건 그냥 우연이었을지도 몰라요. 채화영의 말은 사실과 추측, 그리고 의도적인 축소가 섞여 있다. 내레이션이 짚는다. 그녀는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데 능숙하다. 저쪽은 이미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영미가 이 판에 뛰어들 때 덜 무너질 테니까. 근데 마 회장님은요, 우연이든 아니든 바로 무너질 거예요. 왜요? 찾고 있으니까. 딸을. 20해 넘게. 채화영은 목소리를 낮춘다. 그런 사람 앞에 목걸이 걸고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람 마음이니까. 영미의 손이 케이스 위에서 멈춰 있다.
목걸이 체인이 살짝 흔들린다. 전 그 사람이 진짜 딸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질문은 영미가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다. 내레이션이 말한다. 그녀는 지금 자기 행동에 최소한의 명분을 찾고 싶어 한다. 진짜가 아닐 거니까 내가 대신해도 된다는 자기 위안을. 채화영은 아주 짧게 웃는다.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그 대답은 예상 밖이다. 영미가 눈을 크게 뜬다. 어차피 그 집안에서 진짜가 되느냐, 바깥에서 평생 남으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당신이 들어가서 딸 자리를 차지하면 그때부턴 당신이 진짜가 되는 거고요. 그녀는 눈빛을 깊게 가라앉힌다. 세상이 진짜라고 부르면 그게 진짜예요. 이 한 문장은 채화영의 인생 철학을 요약한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누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느냐다. 내레이션이 덧붙인다. 채화영이 이 게임을 설계하는 이유도 같다. 잃어버린 딸이 나타나는 순간 그 집안에서 힘의 중심이 바뀐다. 그 중심이 자신이 키운 카드 쪽으로 기울어야 자신의 자리도 안전해진다. 영미 씨. 채화영이 고개를 조금 기울인다.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남이 만든 회사 지점에서 남이 짜준 스케줄대로 일하고 남이 정한 월급 받고 열심히 해봐야 대리님 소리 몇 번 듣다 끝나고. 영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말은 너무 정확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잔인함이 있었다. 지금 선택 잘하면요. 채화영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춘다. 당신 그냥 박영미로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목걸이 케이스를 톡 건드린다. 목걸이 하나로 이름 앞에 마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마영미든 마은혜든 그건 나중 문제고. 영미는 입술을 꽉 깨문다. 머릿속에서 잠깐 떠오르는 상상. 회장집 넓은 거실, 부드러운 소파,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말. 우리 딸. 그 상상은 아주 달콤하다. 동시에 무섭게 달콤하다. 내레이션이 말한다. 영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선을 넘으려 하는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다. 대신 채화영이 단서를 붙인다. 이 판에 들어오면 다시 나가긴 힘들어요. 중간에 발 빼겠다는 말 잘 안 통하는 자리니까. 그녀는 얄밉게 웃는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영미는 잠시 고개를 숙인다. 카페 안 음악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진다. 테이블 위 목걸이는 작은 조명을 받아 유난히 반짝인다. 사장님. 영미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운 건 맞아요. 채화영이 솔직하게 인정한다. 근데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기회를 줄 뿐이지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내레이션이 조용히 웃는다. 물론 그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이미 영미는 가난과 열패감, 그리고 조금씩 길들여져 온 기대 때문에 이 길 말고 다른 선택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다. 선택이라는 말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럼 제가 내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결국 입 밖으로 나온 질문. 영미 스스로도 이 말을 할 줄 알았다. 우선 과거를 정리해야죠. 채화영이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낸다. 당신이 어느 해에 어디서 자랐고 언제 입양됐는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들 기억이 도와줄 테니까요. 그녀는 파일을 펼쳐 보인다. 그 안에는 이미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다. 어딘가에서 구해온 입양 기록, 유치원 앨범에서 떼어낸 듯한 낡은 단체 사진, 이름이 흐릿하게 적힌 종이들. 몇몇은 진짜일 것이고 몇몇은 교묘하게 손댄 가짜일 것이다. 사고가 나던 해, 당신 나이도 적당해요. 이건 행운이죠. 채화영의 말은 담담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섬뜩하다. 영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본다. 이거 다 진짜예요? 일부는요. 일부는 우리가 진짜로 만들 거고. 내레이션이 덧붙인다. 채화영에게 중요한 건 진짜 기록이 아니다. 검증을 통과할 만큼 그럴듯한 기록이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의심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쪽으로만 한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뿐이에요. 채화영이 손가락 두 개를 세워 보인다. 하나는 이 모든 걸 당신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
다른 하나는 마 회장님을 만났을 때 딱 세 글자를 제대로 부르는 거. 영미가 묻는다. 세 글자요? 아버지. 그 한 단어가 테이블 위에 떨어진다. 분위기가 살짝 바뀐다. 영미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굴려본다.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 어릴 때부터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다가 결국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말. 내가 그걸 부르면 진짜 같아 보이겠죠? 영미의 질문은 절반 농담처럼 들리지만 눈빛은 심각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갈라놓을 것이라는 것을. 진짜 같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마 회장님 가슴이 그대로 무너질 거예요. 채화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그 사람은 지금 딸에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보려고 20년을 버텼어요. 거기다 목걸이까지 걸고 나타나면 그게 진짜든 아니든 구분하는 건 나중 일이겠죠. 내레이션이 덧붙인다. 채화영은 마대창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죄책감. 그 죄책감은 진실을 따지는 이성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 빈틈을 공략하는 게 그녀의 전략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영미는 케이스 안목걸이를 다시 본다. 작은 보석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든다. 목걸이가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다. 이거 지금 목에 걸까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손동작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이미 마음 한쪽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오늘은 그냥 한번 걸어봐요. 채화영이 부드럽게 말한다. 집에 가서 거울 앞에서.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를 위해 연습해두는 거죠. 영미는 천천히 목걸이 체인을 들어올린다. 손가락 사이로 체인이 흘러내리며 소리를 낸다. 그런 소리도 지금은 심장을 두드리는 듯 크게 들린다. 사장님. 영미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혹시 그 반찬가게 아주머니 진짜 딸이면 어떡해요? 이 질문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양심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내레이션이 말한다. 그녀는 알고 싶다. 자신이 지금 훔치려는 자리가 정말 누군가의 원래 자리인지 아닌지. 그래야 자신이 덜 나쁜 사람이 된다고 믿을 수 있을 테니까. 진짜든 아니든. 채화영이 눈을 마주본다. 그분은 그 집에 들어와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짧지만 치명적인 대답이다. 지능이 5살이라면서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사로 나가고 가족들이 뒤에서 계산하는 집에서 그분이 버틸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더 낮게 속삭인다. 오히려 잔인한 건 그분을 그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논리는 비틀려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 내가 하는 행동은 잔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가능해진다. 당신은 버틸 수 있어요. 적어도 머리가 돌아가고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이 말은 영미에게 사실상 최후의 미끼다. 너는 그 사람보다 강하다는 인식. 그래서 너는 이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암시.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가난한 삶을 버텨온 사람에게 특히나 달콤하다. 영미는 아무 말 없이 목걸이를 목에 건다. 체인이 목 뒤에서 채워지는 순간 아주 잠깐 소름이 돋는다. 피가 서늘해지는 느낌과 함께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진다. 캔커피만 마시던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값비싼 금속의 무게다. 어때요? 채화영이 묻는다. 영미는 거울 대신 카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평생 처음 보는 조합이다. 값싼 티셔츠와 너무 고급스러운 목걸이. 어울려요? 영미의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다. 목걸이가 어울리냐는 말과 이 역할이 어울리냐는 말. 충분해요. 채화영이 미소를 짓는다. 자, 이제부터 연습합시다. 뭘요? 그 세 글자. 영미는 잠시 입술을 다문다. 카페 안 소리가 멀어지고 자기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입을 뗀다. 아. 소리가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놀란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내레이션이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이 박영미라는 이름이 한번 꺾이고 꺾여 다른 이름으로 재조합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다. 아버지.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정확하게 나온다.
입안에서 굴러나오는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영민은 스스로에게 놀란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화영이 박수를 치듯 웃으며 말한다. 좋아요. 조금만 더 담담하게. 흥분하면 티나니까. 연습은 몇 번 더 이어진다. 카페 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 자리에서 한 여자는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 아버지. 처음에는 어색하던 단어가 반복할수록 입에 익는다. 어느새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듯한 미묘한 울림까지 담기게 된다. 해가 기울고 카페 밖은 점점 어두워진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흘러간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지은 채 이 말을 던질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할지, 어디까지는 알고 있는 척할지, 세부 조율이 끝없이 이어진다. 내레이션이 천천히 말한다.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는 진짜 기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붙잡고 울고 있는 한 여자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그 기억을 대신 연기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 그리고 그 경계를 가장 먼저 넘어가는 것은 언제나 절박한 사람이다. 늦은 밤, 영민은 집으로 돌아온다. 좁은 원룸,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목에 걸린 목걸이 하나만은 완전히 다르다. 그녀는 방 안작은 거울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그 앞에 앉는다. 형광등 아래에서 목걸이가 반짝인다. 이제 진짜 같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본다. 한참을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아버지. 한 번, 두 번, 세 번. 말을 반복할수록 거울 속 얼굴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여전히 가난한 방, 여전히 낡은 옷인데도 목에 걸린 목걸이와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장면 전체를 왜곡시켜버린다. 마치 이 공간이 갑자기 더 넓어지고 이 여자가 언젠가 진짜로 저택 거울 앞에 설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목소리가 들린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사람 거잖아. 영민은 거울 속 자기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애써 덮으며 다시 한 번 더 크게 말한다. 아버지. 그녀는 눈을 감고 상상한다. 넓은 집, 사람들, 조용해지는 공기. 한 남자가 돌아서고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서 이 한마디를 건네는 장면. 아버지. 이 한 단어를 제대로 부르기까지 그녀는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마대창 앞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이 말을 내놓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진짜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은 여전히 시장 골목에서 목 없는 목을 더듬겠지만 세상은 목걸이를 걸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쪽을 더 먼저 믿을 준비를 하고 있다.